뉴욕 JFK 공항. 수많은 여행객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한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단정한 머리, 손에 쥐어진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그녀는 단지 비행기를 타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그녀는 예기치 못한 차별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공항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항공 여행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조용한 태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한 한국인의 품격 있는 대응과 그 속에 담긴 자긍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회색빛 강철과 유리로 둘러싸인 터미널은 냉정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그 안을 채운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 정연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차림새였다. 미세하게 광택이 도는 짙은 남색 정장, 흰 셔츠깃이 목선을 따라 반듯하게 서 있었고 낮은 굽의 블랙 펌프스는 소리 없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한 손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 다른 손에는 발표 자료와 견본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분포된 병원 네트워크와 협력 중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대표였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의료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초청된 자리였다. 17번 게이트. 정연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프리미엄 탑승줄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가 탑승권을 내밀자 게이트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백인 여성 직원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스캔도 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이 줄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전용입니다. 정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 탑승권입니다. 직원은 탑승권을 받았지만 스캐너 위에 올려놓은 손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뒤쪽에 서 있던 동료를 부르더니 귀옛말을 주고받았다. 정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켜보았다. 결국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정연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이 게이트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원은 짧은 침묵 끝에 보안 절차라는 모호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직원은 그 면허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짙은 제복을 입은 공항보안 요원이 정연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말을 걸지도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뭔가를 평가하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정연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언성을 높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김 실장님, 저 정연이에요. 지금 JFK 공항 17번 게이트 앞입니다. 혹시 저희가 최근에 미서부 대학병원 그룹과 맺은 500억 원 규모의 헬스케어 시스템 공급 계약 기억하시죠? 그쪽 부사장님이나 이사님께 제 상황 좀 전달해 주세요. 공항 측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면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익숙하다는 듯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손에는 여전히 탑승권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게이트 데스크 뒤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직원은 당황한 듯 무언가를 듣고 이내 정연을 바라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의 탑승권이 마침내 스캔되었고 전광판에는 그녀의 이름과 좌석 번호가 떴다. 탑승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음을 옮겨 탑승구를 지나며 속으로 한마디만 되뇌었다. 내가 증명해야 하는 건 나의 실력이지 내 얼굴이 아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유유히 가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정연은 좌석 앞에 놓인 테이블을 펼쳐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속 발표 자료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전 공항에서의 상황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 수없이 겪어온 일이다. 출입국 심사대, 렌터카 데스크, 호텔 프런트 어느 곳이든 처음 마주한 얼굴들은 종종 그녀의 지위를 의심했다. 대표님이시라고요? 통역사 아니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이 자료를 혼자 준비하신 겁니까? 그녀는 이 질문들에 이미 면역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아침 그 직원의 눈빛은 유독 오래 남았다. 무시라기보단 아주 명확한 불신이었다. 창밖으로 미국 서부의 햇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연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거기에는 그녀가 직접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환자의 회복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술실에서 밀려나야 했던 시간들. 보스턴에서 유학하며 연구 성과를 냈지만 논문 발표장에서는 지도교수의 조수로 오해받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정연은 단정하게 정장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컨퍼런스 장소인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국제 컨벤션 센터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거리였다. 그녀가 차량 픽업 서비스를 기다리며 로비에 서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박정현 대표님 맞으시죠? 그녀가 돌아서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백인 남성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UCLA 메디컬 센터의 부원장 리처드 블레이크 박사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발표자 중 한 명이며 정연과는 지난 계약 이후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사이였다. 박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금 전 공항에서 있었던 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정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리처드는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야 할 현실입니다. 그 말에 정연은 잠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료기술이 단지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존엄을 회복하는 수단임을 말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이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했다. 차량이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탑승했다. 차창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펼쳐졌고 정연의 눈에는 먼 곳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컨벤션 센터의 첨탑이 들어왔다. 거기서 그녀는 또 하나의 증명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무대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발표 시작 전에 외우기로 한 첫 문장을 되뇌었다. 저는 오늘
기술 이전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회의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연구자들, 무대 앞의 카메라들, 그리고 로비를 가득 메운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들 속에서 정연은 묘한 고요함을 느꼈다. 이곳은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연구소가 모인 권위 있는 의료기술 국제 컨퍼런스였다. 무대 뒤 대기실에 도착한 그녀는 이어 마이크를 착용하고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 옆에 서 있던 보조 스태프가 말했다. 발표는 정확히 10분 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청중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그녀가 한때 유학했던 하버드 의대의 교수도 있었다. 예전 학회에서 그녀의 연구를 무시하며 혁신보단 모험디라고 폄하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정연을 알아보자마자 순간 멈칫하는 눈빛을 보였고 곧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정연은 심장이 살짝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었다. 오늘 그녀는 실리콘 바이오스킨이라는 새로운 치료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단순한 피부 재건 기술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자가 세포를 유도해 조직을 재생시키는 시스템. 무엇보다 이 기술은 난민, 전쟁 피해자, 혹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술은 선택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닿아야 한다. 이 문장을 그녀는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에 남겨두었다. 이윽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발표자는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 넥스티슈의 대표이자 의사 겸 연구자인 박정현 박사입니다. 조명이 정연을 비췄고 그녀는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단정한 재킷에 묶은 머리,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청중을 둘러본 뒤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이 기술을 여성이 주도한 프로젝트라고요? 정말 혼자 개발하신 건가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과학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스크린에는 환자의 회복 과정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사망 판정을 받은 피부세포가 실리콘 바이오스킨을 통해 서서히 색을 되찾고 수일 내에 실제 조직으로 재생되는 모습. 이 영상은 아무리 냉소적인 전문가라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실질적 증거였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차 박수는 커져 전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남성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백발의 미국인 과학자, NIH 소속 윤리심의위원장이었다. 박 박사님, 이 기술의 기초 알고리즘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과거에 미국에서의 연구 중에 해당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자칫하면 그녀의 모든 발표를 도용 혹은 기반 미비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정연은 무대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뒷줄에서 또 다른 인물이 일어섰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바로 그녀의 제자였던 레이첼 김 박사였다. 레이첼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박 박사님과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부터 함께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타인의 기술을 모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기 위해
밤을 새우며 실패를 반복하셨죠. 레이첼의 말에 분위기가 흔들렸다. 이어서 UCLA의 블레이크 부원장도 일어섰다. 이번 발표 기술은 저희 병원과의 임상실험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판단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정연은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의심은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저 또한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연구의 전체 알고리즘 소스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든 비교해보시고 검토해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회의장 앞 스크린이 바뀌며 코드 자료가 띄워졌다. 투명함, 정직함, 그리고 확신.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정연은 느꼈다. 이것이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의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회장의 공기마저도 그녀의 편으로 서고 있었다. 워싱턴 DC의 오후는 은은한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났고 정연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을 마치기 위해 조용히 숙소를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 발표에 대한 국제연구협약서와 UCLA 병원으로부터의 공동개발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눈빛엔 경계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전 발표장의 질문 이후 정연은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익명의 발신자, 제목은 그 기술은 당신 것이 아니다. 첨부된 링크 하나. 클릭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도는 분명했다. 그리고 어제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한 남자. 낯선 미국인이었지만 정연은 어렴풋이 그를 기억했다. 하버드 시절 한 학술 세미나에서 잠시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담 코헨. 당시에도 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용히 연구실을 떠났던 인물. 이름이 떠오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의 노트북에는 누군가 외부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우연일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그렇게 믿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정연은 조용히 한 카페에 들어섰다. 이미 기다리고 있던 이는 레이첼이었다. 그녀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교수님, 우리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바이오스킨 코어 알고리즘 일부가 해외 서버로 복사됐어요. IP 추적 결과 발신지는 버지니아주 외곽. 그리고 레이첼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블릿을 정연에게 건넸다. 화면엔 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제목, 인체 피부 대체 시스템의 윤리적 한계 박정현 기술의 위험성. 이게 뭐야? 내일 NIH 내부윤리위원회에서 이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이에요. 박사님의 기술을 긴간 실험 가능성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연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윤리 위반, 인간 실험. 이 단어들은 생명과학 기술자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이 보고서 누가 썼는지 알아?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담 코헨. 지금은 글로벌 바이오에식스 와치라는 민간 감시단체의 부소장이에요. 그리고 레이첼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거기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코헨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모습. 그 남자의 얼굴은 정연에게 낯설지 않았다. 저 사람은 네. 미국 입국 때 박사님을 억류시켰던 이민국 담당자예요. 조던 하퍼 경위.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학문적 경쟁, 민족적 편견, 여성 과학자에 대한 냉소, 그리고 국제 특허 전쟁. 정연은 이 싸움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우릴 막으려는 이유가 뭐지? 레이첼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박사님 기술이 성공하면 수많은 제약회사의 독점 구조가 무너져요. 몇몇 미국 기업은 이미 유사 특허를 신청 중이에요. 박사님의 발표는 그들의 시장 계획을 망가뜨린 거죠. 정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연은 조용히 호텔 방 창문을 열어젖혔다. 워싱턴 DC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얼음장 같았다. 윤리 위반이라는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이미 그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생체 인공피부 기술에 대한 연구 기록, 실험 프로토콜, 자문 회의록, 그리고 윤리 검토 결과. 그 어느 것도 뒤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의도만 있다면 윤리 위반이란 라벨은 누구에게든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다. 박사님, 긴급히 뵙고 싶습니다. 장소는 조지타운 커피숍 뒷좌석입니다. 단독으로 오십시오. 익명. 처음엔 무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메시지에는 하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연구실 내부 사진. 외부에 노출된 적 없는 보안 구역의 각도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호텔을 나섰다. 조지타운의 골목길은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정연은 후드를 눌러쓰고 약속된 커피숍 안으로 들어섰다. 뒷좌석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휴대용 태블릿과 커피잔 하나. 박정연 박사님 맞죠? 누구시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곧 제거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태블릿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수의 이메일 대화가 떠 있었다. 발신인은 NIH 윤리위원회 소속 인사들, 수신인은 아담 코헨, 그리고 조던 하퍼의 이름까지 있었다. 그들은 정연의 기술이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자본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명목하에 그녀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죠? 정연은 숨을 죽였다.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부 고발자예요. 원래는 이 일에 동조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연구 원본 데이터와 윤리 심사 결과를 제게 주세요. 언론에 전달하겠습니다. 단, 이름은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 모든 것이 덧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빛이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디지털판 헤드라인. 한국계 여성과학자, 미국 연구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조작 의혹 내부 고발로 드러난 진실.
기사에는 정연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술과 NIH 내부의 부당한 개입, 그리고 특정 제약회사와의 비밀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정연은 침대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사를 읽었다. 레이첼에게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그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오후 5시 40분. 박정현은 체크인 게이트 앞에 섰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 이탈은 도망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후퇴였다. 공항방송이 그녀의 항공편 탑승을 알리는 순간 정연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한동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온 탓인지 일반인의 무심한 시선조차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켜 확인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전날 밤 보내온 새로운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페이지 -3, 유전자 편집 프로그램의 민간 이전 계획. 파일 제목은 그녀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국방 및 정보기관과 연계된 생명정보 조작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진짜 이유가 이제서야 명확해졌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 정보를 그냥 들고 떠나도 괜찮을까? 한국으로 돌아가 안전한 곳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야 할까?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보안 검색대를 지나쳤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한편 그녀가 떠나는 바로 그 시간, 워싱턴의 어느 회의실. 아담 코헨은 조던 하퍼,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여성 검사 마샤 레이튼과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정연 박사,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곧 미국 영공을 벗어날 겁니다. 조던이 무표정하게 보고했다. 마샤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연 박사를 그냥 보내도 됩니까? 이 정도면 명백한 정보 유출입니다. 아담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건드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들겠죠? 바로 그 틈을 노리면 됩니다. 계획비를 가동할까요? 조던이 물었다. 아담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획비는 정연 박사 본인이 아닌 그녀의 기술을 향한 겁니다. 특허권을 무력화시키고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계약을 먼저 성사시키는 거야? 그 후엔 권례부터 미국 것이었다고 공표하면 돼. 마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치는 언제나 과학보다 빠르군요. 비행기가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박정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도시 불빛,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공항 특유의 냄새.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여기가 전쟁터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가방 속엔 수많은 서류와 USB, 보안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들고 나왔다. 그날 밤, 정연은 서울 모처의 한 법률 사무소에 나타났다. 그리고 마주 앉은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다. 국가적 스케일의 윤리 침해입니다. 언론보다 법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이어질 참이었다. 서울 종로구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박정현은 변호사 김세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 냉철한 눈빛과 간결한 말투로 유명한 인권 전문 변호사였다. 정현은 USB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기관과 제약사, 방위산업체가 연계된 인간 유전자 편집 실험의 증거입니다. 실험 대상은 일부 이민자 아동들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김세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직접 본 건가요? 아니면 내부자의 증언도 있습니까? 둘 다요. 정현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 어린아이가 침대에 묶인 채 어떤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옆에서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화면 구석엔 실험 코드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페이즈 -3의 비인가 실험. 김세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정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실험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모 대형 병원이 미국과 제휴해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제 이름이 그 실험 논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까? 김세윤이 묻자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고발을 하고 싶어요. 언론이 아닌 검찰에. 그리고 기자회견은 그 이후에. 김세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법적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론, 정부, 국제사회 모두 얽힌 전면전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을 멈추지 않으면 또 누군가 죽어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제약사 건물 최상층. 조던 하퍼는 아담 코헨과 영상 통화 중이었다. 정현은 움직였습니다. 내부자와 연결되었고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예상대로군. 계획실을 시작하세요. 아담의 음성은 차가웠다. 조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녀를 직접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은 안 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예민해요. 대신 그녀를 고립시키세요. 한국 내 병원과 대학, 언론에 압력을 넣어. 협조하는 순간 미국 내 자산과 제휴권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하라고. 조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정현은 갑작스러운 연구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연구팀은 외부 압력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대학에서는 그녀의 연구실 사용을 금지했다. 심지어 언론사와의 접촉도 무산되었다. 기자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피했다. 그녀는 조용히 좌절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 아틀라스. 제목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움직임은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현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서울 종로구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박정현은 변호사 김세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 냉철한 눈빛과 간결한 말투로 유명한 인권 전문 변호사였다. 정현은 USB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기관과 제약사,
방위산업체가 연계된 인간 유전자 편집 실험의 증거입니다. 실험 대상은 일부 이민자 아동들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김세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직접 본 건가요? 아니면 내부자의 증언도 있습니까? 둘 다요. 정연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 어린아이가 침대에 묶인 채 어떤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옆에서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화면 구석엔 실험 코드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페이즈 -3의 비인가 실험. 김세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정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실험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모 대형 병원이 미국과 제휴해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제 이름이 그 실험 논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까? 김세윤이 묻자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고발을 하고 싶어요. 언론이 아닌 검찰에. 그리고 기자회견은 그 이후에. 김세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법적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론, 정부, 국제사회 모두 얽힌 전면전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을 멈추지 않으면 또 누군가 죽어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제약사 건물 최상층. 조던 하퍼는 아담 코헨과 영상 통화 중이었다. 정현은 움직였습니다. 내부자와 연결되었고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예상대로군. 계획실을 시작하세요. 아담의 음성은 차가웠다. 조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녀를 직접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은 안 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예민해요. 대신 그녀를 고립시키세요. 한국 내 병원과 대학, 언론에 압력을 넣어. 협조하는 순간 미국 내 자산과 제휴권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하라고. 조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정현은 갑작스러운 연구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연구팀은 외부 압력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대학에서는 그녀의 연구실 사용을 금지했다. 심지어 언론사와의 접촉도 무산되었다. 기자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피했다. 그녀는 조용히 좌절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 아틀라스. 제목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움직임은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현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벤 더 NOI. 비에트 타입 총 8. 챗GPT 더 NOI.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박정현은 익명의 발신자 아틀라스가 지시한 장소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 한쪽 구석, 감시 사각지대의 검은 밴이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 박사님, 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밴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성, 날카로운 눈매에 짧게 자른 머리. 다른 한 명은 말없이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들이 아틀라스입니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내부 고발자 보호 네트워크입니다. 아시아 지부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당신 사건은 우선 보호 대상 1순위입니다. 배는 곧 어두운 도로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 내부는 최신 서버 장비와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했고 곳곳에 CCTV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린 이곳에서 전 세계 제약사와 국책 프로젝트의 불법 실험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당신이 가진 자료는 그중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연은 숨을 고르며 가방에서 추가 USB를 꺼내놓았다. 이건 서울 S대 병원과 미국 DTRA의 계약서 초안이에요. 피험자 정보, 실험 샘플 이동 기록, 윤리위원회 회의록까지 모두 조작된 채로 승인됐습니다. 노트북을 조작하던 남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정도면 UN 인권이사회에 바로 제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자가 실명으로 나서야 해요. 그래야 국제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정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름을 밝힌다는 건 그 순간부터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때 여성 활동가가 정연의 손을 잡았다. 우린 모든 법률적 보호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 박사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내 이름, 내 얼굴로 나갈게요. 이 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면? 한편 미국 버지니아주의 비밀연구소. 아담 코헨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방부 인물들과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 쪽에서 새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단체가 개입했고 UN 고발 가능성이 큽니다. 한 인물이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단지 이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의 국방의료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담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에 나타난 박정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디지털 테러, 여론 조작,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제거까지. 정적이 흐른 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옵시디언 코드를 실행합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연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거대한 시스템은 진실을 파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도심의 골목 사이를 휘감았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창문에 불이 꺼진 시간. 하지만 어느 한 허름한 건물 5층 창문에는 미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박정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이건 공개 선언이었다.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생체 실험의 전 과정을 폭로하는 진술 영상을 녹화하는 일.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졌고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S대학병원의 연구 책임자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이 공동 추진한 유전자 기반 심리조절 약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는 환자 동의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으며 피해자 중 다수는 사회적 약자 정신병력자, 이주노동자, 무연고인 등이었습니다. 실험 중 일부는 사망했고 기록은 조작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정연은 노트북에 연결된 USB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여기에는 실험에 사용된 약물 성분, 테스트 과정, 피해자 명단, 조작된 IRB 문서, 미국 측에서 요구한 특수 심리 프로토콜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생명에 위협이 닥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하기에. 정연은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동시에 다크웹,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었고 애트러스 네트워크를 통해 42개국 언어로 자동 번역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미국 국방부 사이버보안센터. 고요하던 모니터에 경고창이 연이어 떴다. Security Boy Address Spread Content Record. 프로젝트 OBSADN EXPOSD 소스, 박정현 박사, 코리아. 장교들이 서둘러 움직였고 아담 코헨은 곧장 호출되었다. 모니터를 바라본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당장 모든 플랫폼에서 영상을 삭제해. 동시에 사기꾼, 정신 이상자 프레임을 퍼뜨려. 여론을 통제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정현의 얼굴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타임라인에 등장했고 어브시디언 트루스, 박정현 해시태그는 트렌딩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서울. 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수신이는 엄마였다. 엄마,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응, 맞아. 그 여자, 나야. 나 이제 도망 안 가? 이젠 내가 쫓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과학자가 될래?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잠시 정적을 머금고 따뜻하게 떨렸다. 정연아,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 도심, 저녁 7시. 도로에는 경찰차, 방송 중계 차량, 수많은 시위자들로 가득 찼다. 붉은색 손팻말과 촛불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박정현의 폭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과, 아니 세계가 주목하는 내부 고발자였고 정의를 요구하는 상징이 되었다.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방부, 외교부가 동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지만 대중은 이미 더 이상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 수많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인터뷰에 응하며 정연의 증언을 뒷받침했고 병원 내부 직원들도 익명으로 추가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미국, 워싱턴 DC. CIA 본부 내부. 작전 책임자 제러드 맥클린은 정면의 스크린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우리는 그녀를 과소평가했어. 곁에 있던 아담 코헨은 싸늘하게 말했다. 우리 실수는 그녀가 단지 양심 있는 과학자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강한 존재야. 어떻게 할 건가? 정리해야지. 그날 밤, 정연은 은신처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상자를 봉인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미공개 상태인 실험체의 영상, DNA 변형 기록, 그리고 미국 측 인사의 직접 명령 파일이 있었다. 그 상자 위에 그녀는 메모를 붙였다. 내가 사라질 경우 이 파일을 전 세계에 공개하십시오. 박정현. 그리고 정연은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3일 후 서울대학교 법의학 연구소. 하얀 천이 덮인 시신 하나가 들어왔다. 담당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여자, 30대 중후반. 사망 원인, 심장마비로 보이나 약물 흔적 없음. 타살 가능성 조사 중. 시신의 발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매달려 있었다. 박정현. 그러나 바로 그날 정현이 생전에 신뢰하던 제자이자 해킹 능력을 가진 리안이라는 청년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했다. USB를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다.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발송된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다. 더 트루스 머스트 라이브. 진실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10초 후 박정현의 추가 영상과 모든 원본 데이터가 전 세계 언론, 온 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다수의 시민단체 서버에 퍼졌다. 6개월 후 국제형사재판소 ICC 헤이그. 대한민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미국 국방위협감소국 주요 인사들이 전범 혐의로 소환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생체윤리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박정현법이라 불리는 인권보호법이 국경을 넘어 제정되기 시작했다. 어느 벽면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다. 박정현 1987202호. 진실을 위한 희생.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앞에 촛불을 켰다. 바람이 불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신념처럼.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처럼. 진실은 끝내 살아남았다.